KF-21 전투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따라붙는 말은 4.5세대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마치 이 전투기가 반쯤 뒤처진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인식은 사실상 매우 피상적인 분류에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세대 구분은 편의를 위한 개념일 뿐, 실제 전장에서 전투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레이더에 얼마나 늦게 포착되는지, 얼마나 먼저 적을 탐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기준에서 보면 KF-21은 단순한 4, 5세대 전투기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KF-21은 외형부터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 명확히 구분된다. 각진 동체 설계, 공기 흡입구 형상, 무장 장착 방식은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철학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선택의 결과다.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레이더로 실제 포착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작게 잡힌다. 그래서 제조사 내부에서는 4.5세대라는 표현 대신 4, 7세대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할 정도다. 이 말은 홍보용 수사가 아니라 실제 탐지 특성과 생존성을 반영한 평가에 가깝다. 전투기의 세대 논쟁에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있다. 전투기는 처음부터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최신 전투기들은 단계적 전력화를 거친다. KF-21 역시 이 공식을 따른다.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임무에 집중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을 본격적으로 추가해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한다. 그리고 블록 3에 이르면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며 5세대 전투기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즉 KF-21은 현재 모습만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진화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4.5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항공산업은 사실상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장악해왔다. 여기에 영국과 스웨덴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참여했을 뿐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가세했지만 여전히 이 영역에 진입한 국가는 손에 꼽힌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개발해 이 반열에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센서 체계다. 이 전투기에는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최신 센서 개념들이 대거 반영됐다. 그 중심에는 국산 AESA 레이더가 있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 동시 추적 능력, 전자전 대응 측면에서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르다. 현대 공중전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KF-21의 설계 철학은 매우 현실적이다. 최대 속도가 마하 1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약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고속 비행이 연료 소모를 극단적으로 증가시키고 작전 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쌍발 엔진 구조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총 추력은 약 44,000파운드 수준으로 안정성과 생존성 측면에서 단발기보다 유리하다. 항속 거리 약 2,900km, 최대 탑재량 약 7톤이라는 수치는 KF-21이 단순한 요격기나 실험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홍통판 전투기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비행 제어 성능까지 더해지면서 KF-21은 공중기동성과 작전 유연성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측면에서도 KF-21은 강점을 가진다. 초도 양산 단계에서는 대당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지만 대량 양산이 진행되면 단가는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공군이 대규모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점은 국제방산 시장에서 KF-21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를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성능과 미래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싶은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현재 성능만으로 평가할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항공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점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국가들이 F-35 대신 KF-21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훨씬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전략적 계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왜 F-35를 쉽게 손에 넣지 못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겉으로 보면 이 두 나라는 미국제 무기로 사실상 무장한 국가들이다. 공군 전력 역시 미국과 유럽산 전투기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5세대 전투기, 특히 F-35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 그리고 중동의 복잡한 권력 구도가 얽혀 있다. 미국은 F-35를 단순한 무기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이 집약된 전략 자산이며 누가 이 전투기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지역 군사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동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하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질적 군사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활용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갖추는 것을 강하게 견제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논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 유지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앞선 군사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F-35A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자국 요구에 맞게 개량까지 진행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여러 차례 F-35 도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입장에서 이 상황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다. 국방 예산을 충분히 지출할 의지가 있고 기술적 운용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단지 정치적 이유로 5세대 전투기 도입이 차단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4, 5세대 전투기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주변 국가들의 군사 현대화 속도는 빠르고 이란을 비롯한 잠재적 위험 역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결국 이들 국가는 미국 이외의 대안을 탐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는 러시아다. 하지만 러시아제 전투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공군의 운용 능력과 장비의 실제 성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대했던 수준과는 다른 결과가 반복되면서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평가는 급격히 나빠졌다. 중동 국가들 역시 이 점을 예의주시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매력적인 대안에서 빠르게 제외됐다. 그 다음으로 고려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제20이라는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지만 이 전투기는 해외 수출 대상이 아니다. 대신 중국은 성능을 일부 낮춘 J-35를 수출용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신뢰다. 전투기는 단순한 성능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장기적인 운용, 정비,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포함된 종합 시스템이다. 중동 국가들 내부에서도 중국제 전투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과거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다가 성능과 신뢰성 문제로 불만을 겪은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KF-21이 부상한다. KF-21은 아직 완성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 블록 3에 이르면 5세대 수준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이 이미 공개돼 있으며 개발 일정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무엇보다 KF-21은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는 무기가 아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비교적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군사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무기 도입을 막는 구조도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입장에서 KF-21은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선택지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당장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4, 5세대 상위 수준의 전력을 도입하면서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에 준하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여지도 크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협력과 방산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결국 이들의 관심은 성능 하나만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 F-35를 가로막는 정치적 현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래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그리고 이 선택의 배경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한국이 이미 FA-50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실전 경험이다. 이 이야기는 KF-21의 수출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FA-50을 빼놓고는 설명이 성립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을 완전히 새로운 도전으로 보지만 방산시장의 시각에서 보면 KF-21은 이미 쌓아온 신뢰 위에 올라탄 결과물에 가깝다. 그 신뢰의 출발점이 바로 FA-50과 T-50 계열이다. 이 전투기와 고등훈련기는 단순히 판매 숫자를 늘린 무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이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명확하다. 기체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속 군수 지원과 운영 지원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전투기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부품 공급, 정비 주기, 교육 훈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수십 년의 걸친 관리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전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FA-50은 이 부분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여러 국가들이 FA-50을 운용하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비체계의 안정성과 대응 속도였다. 특히 인상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는 훈련기 및 경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경쟁국이자 정치적으로 미묘한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평가를 직접 확인했다. 인도네시아의 답변은 단순했다. FA-50은 신뢰할 수 있고 실제로 써보니 만족스럽다는 것이었다. 이 한마디가 말레이시아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경험은 방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간 정치적 관계가 어떻든 실제로 무기를 운용한 사용자의 평가는 무엇보다 강력한 설득력이 된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경험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4.5 세대 이상 전투기를 고려할 시점이 왔을 때 이미 FA-50을 운용해본 국가들은 KF-21이라는 이름을 낯설게 느끼지 않는다. 같은 제조사, 같은 국가, 비슷한 지원체계라는 점은 큰 신뢰 요소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 전투기들과 차별화된다. 프랑스의 라파레이나 미국의 F-16 계열은 성능 면에서 검증된 전투기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를 도입한 일부 국가들은 계약 이후의 과정에서 불만을 겪기도 했다. 무기 도입 조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비용 요구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용국이 실제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점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전략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장기적인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언제든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외국 기술진의 허가나 정치적 승인 없이는 전투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KF-21은 아직 완전히 독립적인 체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운용의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 훈련이다. FA-50 수출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체만 제공하지 않았다. 조종사 훈련, 정비 인력 양성, 운용 요리 전수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인력의 숙련도가 빠르게 올라갔고 이는 곧 전력화 속도의 가속으로 이어졌다. 이런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히 더 비싼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협력관계의 연장선으로 인식된다. 결국 KF-21은 단독으로 시장에 뛰어든 전투기가 아니다. FA-50이라는 실전 경험과 신뢰라는 자산을 등에 업고 등장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런 긍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KF-21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문제와 국제 방산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기술 통제의 현실에 있다. KF-21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상대를 꼽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투기는 라파레과 F-16V다. 이 두 기종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이며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검증을 거쳤다. 따라서 KF-21이 이들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쟁은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철학과 시대 변화의 충돌에 가깝다. 라파레은 프랑스가 자국 기술로 개발한 대표적인 다목적 전투기다. 199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해 오랜 시간 동안 개량을 거치며 성숙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라팔레의 강점으로 꼽히는 요소는 안정적인 공대지 능력과 슈퍼크루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하 1, 4 수준의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엔진과 기체 설계 전반에 높은 비용과 유지 부담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라팔레는 뛰어난 전투기이지만 도입 비용과 운용 비용이 모두 높은 편에 속한다. F-16V는 오랜 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된 전투기 계열의 최신형이다. AESA 레이더와 최신 항전 장비를 탑재하면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F-16 계열을 운용해온 국가들에게는 전환 비용이 비교적 낮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4세대 전투기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설계 자체가 오래된 만큼 스텔스 특성이나 내부 무장 운용에는 제약이 크다. 이 지점에서 KF-21의 위치가 드러난다. KF-21은 라팔레이나 F-16V 보다 늦게 등장했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신 센서 체계와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AESA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탐지 능력, 데이터 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고려한 구조는 현대 공중전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별점은 저피탐 특성이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외형과 무장 배치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이는 라파이나 F-16V보다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탐지와 미사일 교전이 중심이 되는 현대 공중전에서는 먼저 발견되는 쪽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운용 측면에서도 KF-21은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라팔레콜은 프랑스의 독자 노선을 반영한 전투기로 무기 체계와 소프트웨어가 프랑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국가에게는 장점이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게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F-16V 역시 미국의 기술 통제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KF-21은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를 지향하며 사용국의 요구에 맞춘 개량과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 역시 중요한 변수다. 라파렉은 고성능의 대가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F-16V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기술적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KF-21은 이 두 기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최신 설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결국 이 경쟁은 단순히 어느 전투기가 더 빠르고 더 강한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어떤 전투기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KF-21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즉 엔진과 기술 독립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장점도 결정적인 힘을 갖기 어렵다. KF-21이 넘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성능이나 가격이 아니라 엔진과 기술 통제 문제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심장이다. 아무리 기체 설계와 항전 장비가 뛰어나도 엔진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전투기의 운명은 결국 외부 변수에 좌우된다. 이 점에서 KF-21은 아직 완전한 자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KF-21에 사용되는 엔진은 미국 계열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고성능 항공기용 엔진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며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항공산업 역량을 끌어올렸지만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는 아직 축적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수출이다. 중동과 같은 지역에 KF-21을 판매하려 할 때 엔진에 대한 수출 승인 권한은 미국이 쥐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승인에 제동을 걸 경우 계약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과거 여러 무기 수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실이다. 한국이 KF-21을 진정한 전략 무기로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이 구조를 과거 한국 방산이 겪었던 경험과도 닮아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 역시 초기에는 엔진과 파워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수출 계약이 논의될 때마다 국산화 여부가 쟁점이 됐고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결국 이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고 그 결과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KF-21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엔진 문제와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무장 통합이다. 전투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기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기가 사용할 무기와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KF-21은 국산 공대지 무기 체계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공대공 무기 분야에서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다. 외국산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유럽의 미티올 미사일을 참고해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전투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레이더와 미사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만 외부 간섭 없이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정비와 운용 주권 문제도 중요하다. 최신 전투기일수록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누가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전투기의 실질적 주인이 달라진다. 일부 국가들은 외국 기술진의 승인 없이는 주요 정비나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한국은 KF-21에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KF-21의 미래는
기술 독립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엔진과 무장, 소프트웨어까지 어느 수준까지 자립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특정 국가의 정치적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끝에는 하나의 조건이 남는다. 바로 한국 공군이 KF-21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하느냐는 점이다. KF-21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열쇠는 해외평가나 수출 계약서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실제 운용에 있다.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홍보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다. 자국 공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화됐는지가 그대로 해외 구매국의 판단 기준이 된다. 어떤 나라든 자국 공군조차 신뢰하지 않는 전투기를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도입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KF-21의 초도 양산 물량 축소는 아쉬운 대목이다. 개발 단계에서 기대했던 숫자보다 줄어든 도입 규모는 외부에서 볼 때 미묘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KF-21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후 양산 계획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실전 배치 과정에서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력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초기 물량 논란은 자연스럽게 희석된다. 한국 공군이 KF-21을 실질적인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기 시작하면 해외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기동 훈련, 대규모 연합훈련, 실전 환경을 가정한 작전 운용에서 KF-21이 꾸준히 모습을 드러낼수록 이 전투기는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검증된 플랫폼으로 인식된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실증 데이터를 매우 중시한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종종 언급되는 인도네시아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 흐름 속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개발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지만 분담금 문제와 보안 논란으로 한국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계약 구조상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도에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요한 것은 기술 주도권이 한국에 있다는 점이다. 분담금에 비례한 기술 이전이라는 원칙이 명확히 설정돼 있으며 핵심 기술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방산 초보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해외 파트너의 눈치를 보며 사업을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조건을 조정하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KF-21은 바로 이 변화의 상징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KF-21은 단기적인 성과를 노린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항공산업이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플랫폼이다. 블록 1과 블록 2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지만 진짜 가치는 블록 3 이후에 드러난다. 스텔스 성능 강화, 무장 통합 확대, 엔진 국산화 가능성까지 이어진다면 KF-21은 특정 국가의 허락 없이는 운용할 수 없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다. 이 전투기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갖춘 완성형 무기는 아니지만 정치적 제약이 적고 미래 확장성이 명확한 선택지다. 그리고 그 선택지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마지막 조건은 한국 공군의 손에 달려있다. KF-21이 하늘에서 문제없이 날고 임무를 수행하며 일상의 전력으로 자리 잡는 순간 이 전투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현실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될